안녕하세요. 산론술 강사 김광순입니다. 앞에 이명기 선생님 말씀 잘 들으셨죠? 이제 육모 이후 어떤 식으로 입시 전략을 보시면 좋을지에 대한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저는 산론술에서 어떤 방식으로 입시 지도를 하고, 수업 때 어떤 걸 배우고,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일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저희가 학생이 맨 처음 오면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원서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 1학기까지 내신은 어떻게 끝났는지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6월 모의고사 성적 어떻게 나왔는지도 물어보고, 물론 이제 물어보면 학생들은 이제 자신이 막 없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선생님 9월에 제가 올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도 있기도 하고,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6월, 그 다음에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중심으로 대략적으로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예측을 해봐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수능 등급대에 따라서 수시 논술을 좀 잘 지원할 수 있는 전략을 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머니들 요 받으신 자료에 좀 특징적인 페이지가 한 페이지 5페이지? 예, 5페이지 보시면 6평 성적으로 쓸 수 있는 학교를 찾아보자 하고 표 하나가 들어가 있죠. 요 자료가 저희가 똑같이 수업 때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기본적인 방향 설정을 할 때 활용하는 자료인데요. 처음에 어떤 학생들은 너 6장 논술 뭐 쓸래? 그러면은 저는요,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중앙대, 한양대 쓰고요, 홍익대는 쓰고 싶지 않고요, 5개 대학이고 한 장이 남으니까 연세대를 쓰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죠. 근데 어머니들이 이 학생의 성적이나 내신 성적에 대해서 제가 전혀 말씀을 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들으시죠. 다른 걸 다 떠나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시험 문제가 어렵고 쉽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대학에 논술이 막 특별히 사악하고 대단히 애들이 못할 만한 지나친 문제들이고 네 수준으로는 그걸 절대로 할 수 없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기본적인 차원의 문제인데, 이 학생이 얼마나 최저를 실제로 충족해서 시험장에 나갈 수 있냐 없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논술 시험이라는 게 외부에서 다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무슨 운으로 그날 기분이 좋으면 글 잘 써서 붙고 아니면 떨어지고 이런 시험이라면요, 그런 식으로 원서를 쓰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사실 상당한 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최종 최저를 못 맞춤에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형태의 원서 지원이 저희가 지금 이렇게만 말씀을 드려도 비상식적인데 그렇게 지원 학생들이 꽤 많단 말입니다. 아주 많아요. 그리고 그게 학교에서 발표하는 자료에서도 금방 드러나는데, 대학이 한 해 입시가 정리가 되면 경쟁률 발표를 하죠. 그래서 원서상으로 경쟁률이 몇 대 몇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경쟁률, 최저를 맞춰서 시험 보러 온 학생들 같은 경우는 원서 경쟁률의 3분의 1 정도 수준만 실제 시험을 보러 나가서 경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3분의 2, 이를테면은 이제 작년 고려대가 약 60대 1, 70대 1 정도에서 경쟁률이 형성이 됐었고, 성균관대가 한 80대 1, 서강대가 한 80대 1, 중앙대가 60, 70대 1, 한양대가 거의 120, 150대 1에서 경쟁률이 형성이 됐었는데, 그 경쟁률의 실제 경쟁률을 따져보면 성균관대 경쟁률이 20, 30대 1로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서강대도 한 20대 1 정도, 중앙대도 15대 1, 20대 1 정도로 확 떨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이거는 그만큼 허수 지원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1차적으로 논술을 합격을 하려면 내가 수능 최저를 잘 맞출 수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3합 7, 고려대는 4합 8이기도 하죠. 권을 노리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올해는 저희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성균관대, 서강대 쓰는 것도 좋습니다만 1차적으로 고려해줘야 될 학교는 중앙대 그리고 한양대가 될 것 같습니다. 한양대는 경쟁률이 작년까지 무시무시했습니다. 아까 제가 120, 150이라고 말씀드렸지만 200대 1에 근접하는 학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한양대를 추천을 드리냐 하면, 올해 한양대가 수능 최저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수능 최저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장원급제하는 기분으로 전국의 모든 아이들이 글 쓰러 가자 라고 해서 시험을 본 겁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글이 상당히 많았는데, 3합 7로 되면서부터 사실 논술을 준비한 학생들한테는 되게 좋은 기회가 열린 겁니다. 200대 1 경쟁률로 저희가 지원 안 시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학력이 있지만, 그리고 한양대 가고 싶지만, 그리고 논술 한 장을 한양대 쓰고 싶지만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거의 이제 선택이 아예 안 됐었죠. 근데 올해부터는 제 생각에는 한양대 수능 최저가 생겼기 때문에 경쟁률은 약 제가 확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한 60, 70대 1 정도로 형성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실질 경쟁률을 따져보면 꽤 많이 떨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양대 중앙대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중앙대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고대, 성대, 서강대, 중앙대, 한양대가 전부 다 3합 6, 7, 또 4합 8 정도 요구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중앙대는 3합 6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높죠. 물론 영어 2등급을 1등급으로 바꿔주다 보니까 영어 잘하는 학생들이 선택하면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대가 수능 최저가 약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네임밸류에 비해 살짝 높아요. 그래서 지원을 해보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한 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1개, 2개의 과목 반영 대학 중에서 2합 4, 5 정도를 요구하는 대학들이 있죠. 여기에서 올해 좀 주목해 보셔야 될 대학이 이화여대입니다. 이화여대는 작년까지 3합 6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합 5로 수능 최저가 낮아졌고 국어를 필수 포함하게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효과가 확실히 있습니다. 일단은 이대는 작년까지는 경쟁률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여대기도 하고 3합 6이기도 했기 때문에 한 20, 30대 정도의 경쟁률밖에 되지 않았었고 실질 경쟁률은 더 낮았어요. 그래서 막 학교에서 발표하는 평균 실질 경쟁률이 한 6.5대 1 정도였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학과는 3대 1도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이대를 많이 갔습니다. 아주 많이 갔습니다. 근데 올해는 2합으로 낮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경쟁률은 소폭 오를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오르지는 않아요. 여학교기도 하고 남학생들 지원이 없죠. 여학교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아지는 거는 모든 대학 공통입니다. 약간 논술 전형이 여학생들한테 선택의 폭이 조금 더 넓습니다. 그래서 여자애들 들어오면 제가 여학교 써보자. 네 성적 때 만족해 쓰자. 그러면 애들이 싫어요 선생님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학과 추구도 하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학 가는 게 나아 안 가는 게 나아 그러면 또 가는 게 낫죠.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2대 2합 5로 낮아지기는 했는데 국어가 필수 포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경쟁률이 오른 거에 비해서 실제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충족을 못하는 학생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이대는 여학생들이라면 지원할 만한 핫한 대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게 한국외대입니다. 우리가 보통 중경외시라고 부르죠. 그런데 한국외대는 아직도 논술로 뽑는 학생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모든 대학 통틀어서도 많은 편이고 인문계열 학과가 상당히 많고 과도 많고 뽑는 인원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능 최저가 2합 4로 다소 높아 보이긴 하지만 요거만 맞추게 되면 꽤 낮은 경쟁률로 잘 경쟁해서 합격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한국 외대 쓰라고 그러면 애들이 기분이 좋아서 저 서양어과 쓸래요. 뭐 영어 쓰고 싶어요. 저 불어 쓰고 싶어요. 스페인어 쓸게요. 이탈리아 인기 없을 것 같아요. 얘기하지만 모두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서양어보다는 동양어 전공을 하시는 것을 저희가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터키 아제르바이잔어과 뭐 이런 것도 있고 처음 들어보시죠? 근데 아마 전국에 한국외대 거기밖에 없을 겁니다. 상당히 유망한 학과들입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면 학생이랑 잘 상의하셔서 한국외대 성적이 된다면 지원을 결정하시는 게 꽤 유리합니다. 그리고 보통 건동, 홍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건국대는 동국대랑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경쟁률이 90대 1 정도가 나옵니다. 동국대는 70대 1 정도가 나옵니다. 많이 다르죠. 실제로 실질 경쟁률 떨어지는 것도 건대는 45대 1 정도로 떨어지는데 동국대는 한 20대 1 정도까지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가? 동국대가 불교학과 학교이기 때문에 그럴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간다고 해서 뭐 스님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기독교 학과 간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신부님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건국대가 조금 더 논술 지원 애들이 몰리는 이유는 학생부 반영이 건국대는 없죠. 그리고 동국대는 학생부 반영이 동국대 칸 보시면 논술 70%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 시험을 실제 봤을 때 100점 만점으로 채점을 한다고 했을 때 글 점수 70점, 그 다음에 학생부 점수 30점 두 개 합산해서 100점을 매긴다는 뜻입니다. 이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왜 논술을 지원한 학생들이 학생부 1, 2등급 있는 애들이 논술 지원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본인 자신이 없고 점수가 많이 깎일 것 같고 그래서 지원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점수 30점은 유명무실한 점수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30점을 내신 20점 들어가고 비교과 10점 들어갑니다. 근데 비교과 뭐 대단한 거 없습니다. 출결 봉사예요. 학교에서 시킨 거 했고 무달경석 많이 안 했고 그러면 10점 그냥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다른 학교들도 있는 학교들도 있다가 다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요 20점이 그러면은 우리 애가 5등급이면 몇 점이냐? 뭐 10점 받아야 될 것 같죠? 전혀 아니고 19점 받습니다. 6등급이면 몇 점 받느냐? 예전에는 한 18점 받는 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 경향은 더 내신 반영 비율이 줄어들어서 6등급, 7등급 정도가 돼도 점수가 안 깎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대학에서 논술 반영, 내신 반영 비율을 넣어놓기는 했는데 이거는 얘가 8, 9등급 되게 나쁜 내신을 갖고 있는 학생이 아닌 정도만 검증하겠어의 용도로 사용을 하지 실제 채점 용도로 사용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정보를 저희 학원 다니는 친구들은 저희한테 미리 듣고 알고 있고 부모님들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지원을 건국대보다는 내가 건대를 가야 될 어떤 하늘의 명령 뭐 이런 게 없었으면 운명이 아니면 당연히 동국대를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어요? 이제 이런 선택들을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국대보다는 동국대, 그 다음에 숙명여대는 여대다 보니까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숙명여대 경쟁률도 한 40대 정도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요 건동 홍숙 라인 중에서 가장 경쟁률이 유리한 데는 홍익대입니다. 홍익대는 3합8로 수능 최저가 너무 높아서 유리할 것 같지만 그것보다 더 큰 요소가 있는데요. 수능 전에 시험을 봅니다. 대다수 학생들이 논술 시험을 수능 전에 보는 걸 꺼려합니다. 그리고 다 수능 후에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아주 그런 대다수 학생들의 그런 경향이 논술을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아주 유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홍익대 경쟁률이 20대 1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뭐 원서 경쟁률이 다 70대 1, 60대 1, 80대 1 이런 얘기 하는데 20대 1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홍익대. 그래서 3합 8 정도를 노려볼 수가 있고 건동 홍숙 라인 중에서 홍익대를 가는 게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학생들은 홍익대 지원이 거의 필수입니다. 마찬가지로 2합 7권의 여대들이 쭉 있습니다. 성신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있는데 이 중에서 성신여대가 그나마 제일 학생들과 어머니들이 선호하는 여대인데 성신여대가 경쟁률이 가장 낮습니다. 마찬가지의 이유입니다. 성신여대가 올해 9월 28일에 시험을 봅니다. 꽤 이르죠. 홍익대는 10월 18일에 시험을 봅니다. 약간 느리죠. 추석 다음이죠. 요 정도의 시험을 보게 되는데 문제는 이거죠. 내가 9월 28일에 성신여대 여학생의 경우 시험을 볼 때 그 시험을 잘 보고 합격할 만한 준비가 되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20대 1 정도의 경쟁률로 실제 경쟁률이 낮아져가지고 더 낮은 경쟁률로 경쟁을 하게 될 텐데 거기서 이길 만한 힘이 있느냐 이건 거죠. 당연히 여름부터 그 대학을 미리 목표로 잘 결정을 하고 준비한 학생들한테 유리한 시험이 됩니다. 수능 전에 시험을 보는 학교가 많지 않아요. 방금 말씀드린 홍익대, 성신여대, 연세대, 가톨릭대, 단국대 이렇게 5개 대학이 시험을 봅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는 상위권 학생들이 미리 준비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빨리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수능 준비 들어가고 이런 형태로 준비를 많이 합니다. 연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각각 그러니까 2합 5 건동 홍숙 라인의 홍익대, 2합 7 라인의 성신여대,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없는 학교들 중에서 단국대, 가톨릭대 이렇게 각각 입시 상황이 다들 다르실 텐데 본인의 입시 상황에 지원하기 적합한 좋은 학교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미리부터 그 대학들을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 아주 효과적인 지원이 될 겁니다. 요거 사실은 모든 대학을 다 조금씩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게 특징이 있고 애들 지원하다 보면 여기 나와 있는 학교들을 다 각각 지원을 하게 되다 보니까 다 설명을 제가 많이 해주는데 요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은 저희가 이번에 다 해드릴 수는 없어가지고 맨 뒤에 넣어드렸습니다. 20페이지부터 보시면 대학별 준비를 위한 대학별 논술의 핵심 정보에서
앞에 대학들의 간추린 설명 버전들을 넣어드렸습니다. 요 정보 정도를 보시고 대략 이 대학은 이런 특성, 이런 입시 준비사항, 이런 입시생들에게 조금 더 어울리는 학교겠구나 라는 점을 좀 어머니들 뿐만 아니라 집에 가셔서 학생들하고 좀 같이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논술 목표가 어디가 되면 좋을지를 결정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방금 제가 논술 목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처음 학생이 오면 원서 상담을 하고 이런 얘기들을 나누고 어느 대학을 우리가 준비해서 지원하는 게 현실적일 것 같고 어디를 상향으로 노려보거나 혹은 포기하거나 어디를 안정권으로 꼭 집어넣어야 되거나 이런 상담들을 열심히 하고 걔네들을 7월, 8월까지 계속 상담을 해가지고 원서, 논술, 수시 지원 원서 패키지를 만들고 구모 보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주에 이제 수시 원서 지원해야 되거든요. 금방 바쁩니다. 구모 성적 나오는 거 보고 애초에 예상한 것대로 잘 나오면 그대로 잘 지원해서 결정을 할지 아니면 뭔가 변경을 해야 되면 혹시 9월에 안 나올 때는 어떤 안정적인 선택을 하면 좋을지도 미리 7, 8월에 상담을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원서 상담이라는 게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도 7, 8월은 진짜 빡세게 상담을 합니다. 이거가 잘 돼야지 유리하게 내가 한 번이라도 더 시험장에 나와가지고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서 상담이라는 게 그 두 번째로 중요한 역할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 하면 학생들이 본인이 공부할 목표 설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주지하는 중요성 말고도 실제 이 학생이 공부할 만한 모멘텀이 논술 공부에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어머니들이 수업을 보내주시면 수업도 재밌고 글 쓰면 느는 것 같고 좋은 기분들이 드니까 애들이 열심히 씁니다. 하지만 본인이 내가 여기를 합격하겠다라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지 스스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사두가 조금 길어지기는 했는데 어머니들께 오늘 산논술 시스템과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학생이 얼마나 글을 스스로 공부해서 열심히 쓸 수 있는가, 요 지점입니다. 이거 되게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저희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과거에는 수업하고 수업 때 재밌게 잘 해주고 이때 이거 꼭 필요한 내용 이해시키고 그거 글 쓴 거 한번 첨삭해주고 그러면 학생들이 차근차근 실력이 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통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논술을 어머니들 고3 여름부터 준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중3부터 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중3에서 얘기하는 논술 이런 거는 좀 다르죠. 아예 빡센 입시 논술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을 중학교 때부터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애들이 논술 공부하는 기간 자체가 엄청나게 길죠.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수업 듣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실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수학을 평생 공부하는 것처럼 논술도 아주 길게 공부를 하니까 공부하다 보면 느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입시는 그렇지 않죠. 다시 이제 논술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고2에서도 논술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부모들이 늘어나고 있고 애들이 배우고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 논술 공부하는 시간이 되게 줄어들어 있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아이들의 한 편의 글을 한 주에 한 번 봐주고 이렇게 쓰라고 지도하는 걸로는 실질적인 실력 향상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애들이 논술 공부하는 시간을 조금 더 내야 돼요. 저희가 가르쳐주는 것을 스스로 복습할 시간도 있어야 되고 자기가 소화해서 그걸 다시 써볼 시간도 필요하고 그 다시 쓰기의 문제점을 다시 검토해보고 선생님이랑 얘기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즉 내가 쓴 한 편의 생산한 글이 이번 주에 쓰고 끝났어 하고 날아가는 게 아니라 얘가 이래서 문제고 걔를 이렇게 고치는 게 이 방향은 틀렸고 저 방향은 맞으니까 저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돼 라는 것들을 학습해야지만 실질적인 실력 향상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들으시면 너무 당연한 말이죠. 글 한 편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봐줄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일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쓰기 중심의 시스템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수업 때 어떤 내용을 아이들에게 이 글은 이런 내용이야? 저 글은 저런 내용이야? 다 읽어보니까 이거 환경 보호하자는 얘기야.
아, 다 읽어보자. 경제 발전하자는 얘기야. 라는 거를 이해시키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과거에는 중요할 수 있었어요. 제시문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근데 최근 논술은 제시문은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웬만하면 이해합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 글이 잘 써진다 라고는 보기가 어려워요. 내가 이해한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글을 써야 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께서 애들 푼 문제들을 가지고 같이 그러면 이걸 글을 어떻게 써야 할까? 부터 시작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첫 문장부터 맨 마지막 문장까지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답안인지를 같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글은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쓰는 거야 라는 관점으로는 사실은 잘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글에는 아이들이 쓰게 되는 논술이라는 시험은 유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론과 이론을 비교 검토하는 형태의 유형이 있고 어떤 이론을 현실에 적용해서 설명해야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거기서 세부 유형이 나눠지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유형별로 아이들이 진행해야 할 사고의 순서가 있고 그 사고의 순서가 사실은 문장입니다. 그래서 그냥 본인이 이해한 두루뭉술이라는 내용을 풀어나가면서 이러다 보면 답에 도달하겠지 라고 쓰는 글로는 정확한 답을 찾을 수가 없죠. 뭐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뭐 편의점에 가서 나 우유 샀어. 왜냐하면 아빠가 화가 났고 말도 안 되잖아요. 아빠가 화가 났는데 왜 편의점에 우유를 삽니까? 맥락이 전혀 없죠. 근데 애들 머릿속에 맥락이 있죠. 모두 읽은 거예요. 편의점에서 파는 여러 가지 종류라는 글도 읽었고 아버지가 화가 나면 우유를 마시고 싶었는데 하는 글을 읽었을 겁니다. 본인 머릿속에서는 그 맥락이 있으니까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필요한 요소들은 엄청나게 많이 있죠. 뭐부터 써야 되고 뭘 어떤 방식으로 뒷받침 문장들이 전개돼야 되고 그래서 글이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지 순서가 결정이 되어 있죠. 근데 요거를 패턴별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수업 때. 같이 써요. 무슨 단어를 어떻게 골라야 될지, 이 단어와 이 단어를 어떻게 연결해서 무슨 문장을 만들어야 될지 계속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업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애들이 글쓰기가 좋아지고 선생님 모범을 따라서 글을 잘 쓸 수 있게 되기도 하지만 첨삭의 효율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와 학생이 이 문제에 대해서 풀이할 때 써야 될 글의 구조를 공유하고 있으면 본인이 어느 부분이 어떻게 틀렸는지를 찾아내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바로 알게 돼요. 내가 여기에서 이것부터 썼어야 되는데 그걸 못 썼구나. 이 다음에 이런 전개 방식이 필요한데 그 전개 방식을 안 썼구나. 내가 분량을 이 문단을 몇 자 정도를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그만큼 투자를 못했구나. 내가 세 문단으로 나눠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구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본인이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럼 걔를 고칠 수가 있죠. 내가 그냥 문제를 선생님 수업 듣고 내용 이해한 거 가지고 다시 그냥 한번 써보는 거야가 아니고 이런 구조의 글이 나와야 되는데 그 구조가 아니니까 그 구조로 내가 이해한 내용을 바꿔보자라는 형태의 다시 쓰기가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해주면 일단은 애들 두 가지 거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알겠어. 조금 쉬워져요. 하기가. 그러니까 두 번째는 시간이 빨라지죠. 다시 쓰기하고 본인의 글을 수정하는 시간이 빨라지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게 애가 다시 쓰기 한 글에 대해서 제가 다시 코멘트를 해주면 그 코멘트를 받아들여서 자기 글을 다시 수정할 수 있는 시간도 빨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걸 되게 쉽고 완벽하게 익힐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진 않습니다. 많이 반복하긴 해야 돼요. 그러면은 자기가 처음 썼을 때의 문제가 뭔지는 어떻게 알고 수업만 들으면 알게 되나요? 아니죠. 다시 쓰기에 문제가 뭔지는 어떻게 알고 자기가 다시 쓰고 머릿속으로 텔레파시로 보내면 제가 알게 되나요? 아니죠. 그거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말씀드린 이 첨삭의 기본 구조가 온라인에서 진행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현장에서도 첨삭을 합니다. 아이들이 수업에 나오면 글 쓰는 동안 저희가 불러서 한 10분 정도 시간밖에는 할애 못한 경우가 되게 많은데
동안 입시사항뿐만 아니라 애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하고 이해하고 고쳐야 될 부분이 뭔지에 대한 첨삭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주중에 글 쓴 거를 온라인 카페에 올리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계속해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아주 중요해요. 요거를 저희가 지켜보면 온라인 첨삭을 많이 받은 아이들, 그러니까 합격한 애들 저희가 이름 쳐보거든요. 글이 쫙 나옵니다.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엄청. 그러니까 다시 쓰기 올린 거에 또 첨삭 받으면 그거 다시 재다시 쓰기 하고, 첨삭 받으면 재다시 쓰기 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해서 합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원하는 건 그거죠. 많은 학생들이 더 많은 첨삭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야 아이들이 더 많이 합격을 하니까. 아이들이 합격할수록 저희는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힘들고, 그래 파묻혀서 늙어 죽게 되겠죠. 근데 어떻게 애들이 붙어야죠. 1년 끝나보면은 저희가 진짜 누구 붙었고 누구 못 붙었고에 따라서 애들도 힘들고 기쁘지만 저희도 힘들고 기쁩니다. 너무나 이게 에너지를 많이 집어넣는 작업이에요. 이거를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이들이 올리면 첨삭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리는 시간 동안 읽어봐야 될 해제, 기다리는 시간 동안 아이가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자료, 거기에 더해서 첨삭을 받으면 그걸 바로바로 올릴 수 있는 형태의 시스템, 바로 올렸을 때 그걸 바로 첨삭해줘서 더 많은 글을 쉽게 다시 쓸 수 있는 방식들을 저희가 만들고 다듬어서 올해 정말로 많은 온라인 첨삭들이 사실 작년에도 많이 했어요. 재작년에도 많이 했고 저희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온라인 첨삭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아이들한테 이게 처음에 말씀드렸죠. 되게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본인이 글을 썼는데 이거 뭐 친구가 봐줍니까? 안 봐주죠. 어머니들을 읽어보십니까? 관심 있는 어머니께서 글 쓴 거 좀 가져와 봐로 싫어! 안 보여주잖아요. 저랑 아이들이 읽는 겁니다. 같이 읽고 여기가 문제고 이거 이렇게 고치고 라는 관심들을 계속 저희가 줘야 돼요. 너 이거 해가지고 와봐. 내가 봐줄게. 이거 이렇게 고치면 아 이렇게 좋아졌어. 이런 걸 자꾸 줘야 되는 겁니다. 이 첨삭이 아주 중요한 단계예요. 너무나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냥 이 정도면 괜찮아. 너 잘 썼어. 열심히 할 수 있어. 해보자. 화이팅. 이거 첨삭 아닙니다. 첨삭은 그냥 너 그래. 이렇게 데려가는 게 아니고 너 여기서 요만큼 와야지 여기까지 늘어나는 거야. 여기 왔는지 안 왔는지 우리 같이 확인하자. 왔어? 그럼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가보자. 라고 자꾸 조금씩. 이거를 일주일에 한 발씩, 한 달에 한 발씩 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거의 일주일에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 쌓아 나가야 되는 문제란 말입니다. 요거를 하는 일이 첨삭입니다. 이게 저희가 하는 기본적인 정규 수업에서의 큰 두 가지 축입니다. 계속해서 원서 상담하고 아이 입시 성적 바뀌는 거에 따라 가지고 패키지 만들어 나가고 애 쓰기 계속 주중에 추적 관리하면서 애 글이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지 뭐가 잘 되고 있고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 체크하는 거. 이게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대학별 관리가 있습니다. 대학별 관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저희가 어머니들 받으셨나요 오늘? 네, 까만 큰 책 있죠. 벽돌 같은 책. 이거 무거워가지고 저희가 드릴까 말까 고민했는데 저게 저희가 산논술 등록한 재원생들에게 나눠주는 대학별 과제집입니다. 올해 논술을 보는 이제 약수령 논술 빼고 글 쓰는 정식 논술을 보는 모든 대학들의 최신 유형과 가장 근접한 기출 문제들을 모아서 이제 문제뿐만 아니라 해설까지 같이 넣어드린 책입니다. 얘를 과제로 줍니다. 애들한테. 본인이 그러니까 그 대학을 1페이지 가톨릭 때부터 맨 마지막 페이지 항공대까지 푸는 게 아니고 그냥 본인이 지원 희망하는 대학, 내가 꼭 붙어야 되는 대학의 기출 문제를 개별적으로 과제로 부여받게 되고 그것을 풀어서 온라인 공간에 올리고 첨삭을 받게 됩니다. 온라인 공간에 올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쓰기에 지워버렸네요. 첨삭의 사이클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에요? 첨삭받고 다시 쓰기 첨삭받고 다시 쓰기 첨삭받고 다시 쓰기 첨삭받으면서 본인이 수정해서 자신의 글을 완성해 나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되게 중요한 과제일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 시스템을 설명하면서 자꾸 말씀 안 드리는 부분인데 이 책을 저희가 정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진짜 상상할 수 없는 퀄리티. 너무 자신 있게 말씀드렸나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대학에서 가져온 거는 문제 텍스트하고 문제밖에 없습니다. 해설 대학 거 아닙니다. 저희가 다 제작한 겁니다. 한자 한자 다 썼습니다. 어떻게 한자 한자 다 쓰게 됐냐 하면, 그리고 그 앞에 보면 간단한 대학의 성격 특성들도 입지사항들로 정리되어 있는데, 대학에 나와 있는 거 복사해서 붙인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다 저희가 조사하고 오랫동안 그 대학의 파이널 수업들을 담당해 오신 선생님들이 그 대학의 기출문제 해설과 그 대학 특징을 정리를 하신 겁니다. 저희가 팀이 거의 한 14, 15년 정도 됐는데, 거의 짧게는 7, 8년, 길게는 10년 이상 정도 계속 그 대학의 파이널을 담당을 해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냥 쓰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해설들도 각 선생님들이 나눠서 쓰기는 했지만, 기본적인 산론술 방법론 공유하고 있는 안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읽으면 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거기에 그 대학에 맞는 형태의 풀이 방식, 그 대학에서 좋아하는 형태의 예시 답안들을 만들어 넣은 자료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만들 때마다 이거 돈 받고 팔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 저작권이 저희한테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애들한테 죽는 겁니다. 하고 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학의 문제를 다 썼고, 더 이상 내가 쓸 대학의 문제가 없으면 각 담당 선생님들이 추가 문제들을 구해서 제공도 해줍니다. 그래서 더 많은 대학의 문제들을 풀 수 있게 유도하고, 주중에 본인이 수업 때 배운 내용들을 완성해 나가면서 과제로 부여받은 자기가 희망하는 대학의 문제들도 풀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요 축을 돌리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그러니까 여기 아까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린 요 뒤에 있는 요거 있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거 저희가 대학에서 긁어온 거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실질 경쟁률이 무슨 자료들 있죠. 이런 자료들. 그리고 각 학과, 학교의 학과들 경쟁률이나 올해 입시 특이사항들 정리한 자료집 책이 7월에 나갑니다. 그것도 학원에 오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 재학원생들에게는 그냥 나가게 되는 자료입니다. 저희가 다 만드는 자료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읽어보셔야 돼요. 저희가 그냥 무슨 종이가 남아 돌아서 갑자기 기분이 좋아서 막 쓴 게 아닙니다. 꼭 읽어보세요.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렇게 과제집을 돌리면서 7월부터 대학별 특강이 열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각 대학의 파이널을 오랫동안 담당해 오신 분들이 그 대학의 기출문제들, 최신 기출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본사항들을 수업으로 7월에 4주, 화수목금 주중 4일 저녁에, 그 다음에 8월에도 4주, 화수목금 주중 저녁에, 어디 보시면 되냐면 14페이지 보시면 제목이 7, 8, 9, 10월 대학별 특강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7월에 화요일에 서강대 숙명여대, 수요일에 연세대, 외대, 사회, 건국대 인문, 동국대, 목요일에 성균관대, 외대 인문, 홍익대, 금요일에 이대, 단국대, 한양대 인문, 이렇게 12개 수업이 주중에 진행이 됩니다. 산론술 지금 5분 선생님들이 계신데, 선생님들이 본인이 전문적으로 맡아온 학교들을 담당해서 수업을 해드리는 겁니다. 9월에도 또 12개 대학들이 깔리게 되고요. 7월에 깔렸던 반이 또 8월에 개강하는 반들이 있습니다. 성대라든지 홍익대, 숙명여대, 경희대 인문, 농국대 같은 학교들은 7월에도 있고 8월에도 있습니다. 같은 수업이에요. 그리고 날짜를 바꿨죠. 이렇게 중복되는 수업도 있고 새로운 학교를 넣어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목을 보시면 9월, 10월도 있죠. 그 다음에 추석 특강도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일단 어떤 식으로 특강을 계획을 할지를 끝까지 다 짜놓긴 했습니다. 그런데 7, 8월을 먼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저희가 시간표를 드리는 이유는 아이들이 꼭 필요한 수업을 본인 시간에 맞게 7, 8, 9, 10월 나눠서 선택할 수 있게 7월에, 8월에, 9월에, 10월에, 그리고 추석 때 이런 겁니다. 7월에 만약에 내가 6장의 수시논술을 지원해야 되는 학생이라면 정규반에서 열심히 본인이 써야 될 기본적인 유형학습, 실전훈련 더해서 원서 관리를 받으면서 7월에 주중에 수업 하나, 나 숙명여대 무조건 붙어야 돼. 숙대 수업 들어야 돼.
8월에 수업 하나, 나 동국 때도 붙어야 돼. 9월에 수업 하나, 10월에 수업 하나, 추석에 2개. 이렇게 6개를 다 드릴 수 있게끔 시간표를 최대한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업은 당연히 과제집에서 본인이 하는 거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과제집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자기 논술 담임 선생님, 정규반 논술 담임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해 나가는 것도 꽤 의미가 있고 중요한 과정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본인이 많이 학습을 해가지고 와야지 필요한 만큼의 일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특강 수업은 그 본인이 해가지고 와야 될 부분들을 수업으로 많이 선생님이 드리는 형태예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특강에서 진행되는 거는 그 대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얘가 지켜야 될 기본 사항들이 뭐고, 그 기본 사항들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무슨 형태의 글들이 요 대학 특성에서는 나오게 되고, 그거를 내가 반복 연습하면서 실제 이행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꽤 효과가 좋습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특강을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최근 작년, 재작년부터 특강 수업을 많이 늘리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특강을 들으면 들을수록 합격 확률이 올라갑니다. 근데 약간 되게 단순한 진리처럼 느꼈습니다. 저희도 왜 그런지, 왜냐하면 죽으라고 열심히 하거든요. 특강 있기 전에도 그랬고, 특강이 있은 후에도 애들은 여전히 과제집을 많이 풉니다. 그리고 많이 올립니다. 이거 계속 하면서 특강을 더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더 좋을까?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그만큼 좋은 수업을 듣고 글을 많이 쓰기 때문이겠죠. 그런 효과라고 일단은 저희가 믿고 더 많이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게 저희가 7, 8, 9, 10월 동안 진행하게 되는 기본적인 논술 수업의 패턴입니다. 어머니들과 학생들한테 저희가 추천을 드리기로는 일주일에 주말에 정규반 나와서 계속 본인의 입시사항 관리받고, 그러니까 정규반에 나오는 필요성이 사실 굉장히 커요. 여름부터 특강 수업이 깔리다 보면 어머니들이 뭐를 많이 질문을 하시냐 하면, 특강만 들어도 되느냐, 정규반만 들어도 되느냐, 특강을 몇 개 들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 되게 많이 하십니다. 간단하게 답을 드리면 가장 좋은 것은 정규반과 특강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강에서는 어쩔 수 없이, 특강에서도 첨삭이 안 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 다 선생님들이 봐주시고 다시 쓰기 다 봐주시고 옆에 앉아서 뭐 문제인지 다 말씀해 주십니다. 다만 강의가 그 대학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개로 퍼지기가 조금 어렵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입시사항이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관리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규반은 모든 대학에 통용되는 다양한 레벨의 실전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 정규반 선생님들이 끊임없이 애들하고 접촉하면서 관리를 해주다 보니까 논술 입시를 끝까지 잘 진행하기에 되게 좋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규반이 여러분들 베이스 캠프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베이스 캠프고 특강은 나갔다 들어오는 거예요. 저기서 저 수업 듣고 다시 베이스 캠프로 들어와서 정리하고 라는 형태의 기본 구조가 대부분 아이들에게 가장 효율적이었습니다. 특강을 여러 개 듣는 게 어떠냐?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주 1개 정도가 제일 좋습니다. 아이가 소화하고 정리하기에 제일 좋습니다. 특수한 경우들도 있어요. 논술 지원하는 대학이 극히 적다라든지, 아니면은 이미 논술 학습을 많이 진행해 왔기 때문에 특강만 들으면 어떨까라는 특수한 경우들도 조금씩 존재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선생님들이 학생과 상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조정을 하고 학생에게 맞는 형태의 수업을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요게 저희가 7, 8, 90월 동안 진행하는 수업의 기본 구조입니다. 요 구조에 벗어난 수업들도 물론 존재를 해요. 당연히 시험 직전에는 직전 파이널 수업들이 있을 겁니다. 직전에 열심히 그 대학 대비를 해서 시험 보러 갈 수 있는 기회들도 드리게 될 겁니다. 거기까지를 쭉 진행을 하면 이제 11월 수능 이후까지 파이널 수업까지 아이들과 함께 저희가 수업을 마치게 됩니다. 이것이 육모 이후에 여름부터 저희가 학생들과 하는 일입니다. 힘듭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힘들고 어머니들도 힘든 일이 많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얼마나 애들이 많이 공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가, 그 시스템 안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아이가 자기 할 수 있는 양만큼
최선을 다할 수 있는가. 여기가 초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지도하고 있으니까요. 어머니들께서도 잘 이해해 주시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남아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